트럼프가 난폭 운전자는 뭐 협상을 하는데 음주운전자하고는 대화를 안 할 가능성이 많죠. 네.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망가지는 게 물론 내가 지지 안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왕따되고 호구 노릇하고 이런 게 참 화가 나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여론조사 꽃에는 22%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17%, 19%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유시민 선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다. 뉴스하면. 확정. 네. 네, 지금 막 확정. 경합주를 거의 다 가져간 것 같아요. 다 가져갔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막 뛰어들려고 했는데 트럼프는 자기가 24시간 내에 전쟁 끝내버리겠다고 했거든.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을까, 푸틴하고. 지도 갖다 놓고. 그런 거 잘하잖아요. 원래 부동산 개발업자니까. 이건 네가 먹고 예.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속보 봤어요? 속보? 자, 잘 들어요.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속보. 윤석열 바이든 정상회의 연내 개최 의지 확고. 그것도 한미일 정상회의.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이렇게 빨리? 윤석열 트럼프인 줄 알았어. 그거는 이제 환송회를 해주려고. 완성해. 서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트럼프가 북한하고도 잘 지낼 거 아니에요. 노벨상 받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게 상당히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죠. 김정은 자기 몸값을 올리겠지만 결국은 만날 것 같은데. 취임은 아직 한 석 달, 서너 달 남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기력이 없으시고 트럼프는 당선인 신분부터 벌써 대통령처럼 할 거지. 할 거고 가자지구 이스라엘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검사하던 해리스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가 되겠나.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플레 이런 것들이 컸죠. 네. 러스트벨트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경제 운용에 실패한 거 이게 이제 민주당의 패인 중에 물가가 너무 하나이기도 올랐으니까.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의 캐릭터도 국제 상황하고 잘 안 맞았고 너무 지나치게 그 트럼프에 대한 네거티브에 매달린 그런 측면이 컸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김정은이 푸틴한테 붙은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몸값을 굉장히 올려놓은 거죠. 이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면 별로 뭐 해주는 것도 없이 피해를 입지 않고 예. 몸값은 올라갔고 그러니까 굉장한 선수를 친 외교가 된 거지. 만약 푸틴하고 트럼프가 잘 얘기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했다. 또 북한 쪽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을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찰지게 패는 언어를 한 번도 구사를 안 했어요. 둘이 만날 때 윤석열 대통령 자리는 없다는 거지. 예전에는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엔 아무리 원해도 끼지를 못해요. 이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아니, 트럼프가 난폭 운전자는 뭐 협상을 하는데 음주운전자하고는 대화를 안 할 가능성이 많죠. 네.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망가지는 게 물론 내가 지지 안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왕따되고 호구 노릇하고 이런 게 참 화가 나요. 아니 우크라이나에 재건 사업 한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그걸 허용할까? 아유, 삼부토건 정도 가져다가 뭐 사업을 해. 그냥 한마디로 개무시 당할 것 같은 느낌? 바보 취급당하는 네, 거 바보 그런. 취급. 트럼프가 일본에 가서 아베하고 골프 칠 때 아베가 자빠라지고 뒹굴고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영상? 그 꼴을 당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힘들지. 그거 참. 어떻게 빨리 상황을 종료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게 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 이게 머리 좋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은 대화가 돼요. 트럼프가 굉장히 난폭하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인데 머리가 되게 좋아요. 이속에 밝고 계산 잘하고 인간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저 사람하고 거래는 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인 반면에 진짜 어리석은 사람 있잖아요.
못됐고 어리석으면 진짜 대책이 없어요. 너 못된 놈인 거 내가 아는데 이렇게 하는 쪽이 좀 더 이익일걸?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협상이 돼요. 이 사람은 불가능해요. 요구 조건을 말하지 않는 항공기 납치범. 이거는 이제 그럼 납치를 왜 한 거야?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휴가 중인 FBI 요원이나 뭐 특수부대 요원이 몇 사람 사상 잘하는 정도로 수습을 하잖아요. 영화들 보면. 그 방식밖에 없는 게 아닌가? 강제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내일 기자회견 한대요. 일문일답 무제한으로 잘도 하겠다. 박근혜 탄핵 때는 처음부터 일사불란하게 탄핵으로 갔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때도 무수한 견해들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이 정당이 존재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에요. 이 당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꼴들을 봐요. 김영선이 좀 해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다시 전화해갖고 해줘 하니까 해주는 당이 그게 정상적인 정당이에요. 지금 진짜 부끄러운 줄도 몰라. 지금 흉내낸 거야? 아, 당에서 말이 많대? 이게 뭐냐고.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을 복종하고 있잖아요. 아니, 국민 70%, 80%가 잘못한다고 야단치고 있고 60%가 이제 하야해라, 탄핵하라는 이 조건에서도 그것도 당원이 수십만 명이 책임 당원이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저 정당을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그런 자격 있는 일원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냐. 이 당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국민의힘 지지율을 10% 미만으로 끌어내려 버려야 돼요. 8명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탄핵 발의하는 방향으로 가자. 또 한쪽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 국힘 의원들한테는 차이가 없는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이치상 따지면 아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봐야 알지. 특검을 해서 죄가 없을 수도 있잖아. 이 모든 것이 좌파 언론의 선동과 그런 좌파 유튜브의 조작과 선동당한 국민들의 오해와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걸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럴 수 있다. 참. 그렇지. 아유, 그 생각을 못했네. 얼마나 억울할까. 그렇지. 빨리 특검 해드려야 되겠다. 좌파들의 선동에 이게 지금 막 국민들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특검을 받아들이셔가지고 정말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역사에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건넬 방법이 없어. 내일 기자회견하고 이 방송이 나갈 거 아니에요. 사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중요한 사건은 트럼프가 또 다시 대통령이 됐다는 거. 위로가 돼요. 미국같이 선진국에서도 저런 사람을 2번이나 대통령으로 뽑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낫다. 최소한 똑똑하잖아. 내일 뭐라고 하지? 이 사람 뭐라고 할까? 이 대통령이. 대충 짐작하지 않아요? 2년 반 동안 숨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 명태균은 끊었고 공천 개입하지 않았고 말이 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부터가.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을 또 제대로 하겠어요? 제대로 하려면 주진우, 김우준을 불러놓고 해야지.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종합판이 될 것이다. 어떤 새로운 얘기도 없을 거고요. 듣는 사람 복장 터지는 얘기만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예측이 불행하게도 틀리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는지. 총수가 자기만의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가상현실이 뭔지 아세요? 알지? 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유튜브를 본다고.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고성국 TV, 배성희 TV, 차명진 TV 이런 것들이 다 한동훈을 열렬히 까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요즘 서핑을 합니다. 죽으라고 까고 있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보는 방송들이에요. 어떤 저널리스트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배성희 TV인가 그거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하고를 비교해놓고 시청자들이 97%, 98% 이쪽은 민주당, 이쪽은 국힘당이다. 그래서 제가 그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그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수준을 보라고요. 그게 비교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 언론인들의 한심한 고정관념인데 오늘 굉장히 거치네. 거친 남자야.
그 댓글이죠, 댓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방송도 보지만 그 댓글을 본다고 봐요. 그 댓글들을 보면 대통령이 구사하는 어휘와 거의 똑같습니다. 댓글 구경 한번 하세요. 진짜 끝내줍니다. 와, 이거 진짜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뭐 꽃은 18.2%, 뭐 문화일보는 17%, 저 갤럽 18.8%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답하는 5% 내외 있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그걸 보면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상현실을 구성해주는 주체가 극우 유튜브 방송의 댓글 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세요. 거기 나온 단어, 거기 나온 문장, 거기 나온 표현법들을 대통령이 그대로 쓸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친윤 극우 유튜브 방송의 시청자 댓글, 그것이 윤석열의 가상현실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런 다른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명태균은 왜 그렇게 김건희 씨한테 먹혔을까? 사마띠 아니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수준이 개인 윤석열, 자연인 김건희 수준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권력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해야 될 일을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권력의 공백이 발생했고요. 그 권력의 공백을 김건희 씨가 메꾸고 있잖아요. 명태균 씨 그 모든 녹취 중에서 제가 제일 흥미롭게 들은 대목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가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거야. 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끊자마자 조롱하잖아. 그러니까 그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 운영 수준이 자연인 김건희의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뭔 질문에 내가 이렇게 대답했지? 뭘 거칠어. 가죽 잠바 머리에- 입고 왔잖아. 가죽 잠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막 내뱉고 있어 지금. 명태균은 왜 먹혔을까? 명태균. 그 명태균 씨의 수준과 김건희 씨의 수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 운영이 자연인 김건희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딱 들어맞는 수준이 명태균 씨의 수준이에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볼 때 어떤 사람이냐 하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방식이 이상해서 그렇지. 어떤 삶과 인간관계와 세상을 보는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처럼 20몇 살 물 때까지 소젖 짜다가 뭐 자기 지리산 도사라 그러고 뭐 부처라 그러고 미륵이라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걸 과시를 하잖아요. 도파민 폭풍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소통이 되고 교감을 이루어서 자기가 뭔가를 해주고 요구를 하고 그것이 관철되고 윤한홍 권성동 이런 소위 친윤 실세 윤핵관들을 꺾고 김영삼 공천을 받아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도파민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존재 의미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거기서 도파민이 마약할 때 나오는 물질이잖아요. 권력을 행사할 때 또 나오는 물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권력도 중독이 있거든요. 그 전형적인 급성 권력 중독 증상이에요. 어떤 교양의 토대가 거의 전적으로 결여된 어떤 사람이 어떤 기법을 익혀서 권력자한테 접근해서 신임을 얻어내고 그 힘으로 누군가 자기보다 객관적으로 힘센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결정을 관철해냈을 때 느끼는 만족감, 쾌감. 되게 그런 사람들은 큰 물에서 못 놀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당이든 정당 주변, 권력 주변에는 다 똥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기본이 되어 있으면 그런 사자들이 핵심으로는 못 밀고 들어옵니다. 대통령 부부가 그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갖 사자들이 권력의 중심까지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김건희하고만 붙으면 되니까. 그렇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명태균 그러니까 씨가 그 대통령 후보의 자택에 아무나 가는 게 내 아니에요. 말을 잘랐어. 내 말이 잘렸어. 제가 노무현 대통령 대선 때 대통령 자택에 딱 2번 가봤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 있는 형님들이 너 말고는 이제 더 대화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좀 가서 전해라.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 막 흔들어가지고 아주 위험했을 때 그때 한번 간 적이 있고 그게 다예요. 2번이. 저렇게 명태균 씨처럼 아무 때나 찾아가고 이런 거는 공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진짜. 명태균 씨가 2달을 어그로를 끌었단 말이에요. 눈치도 빠르고 과감하고 목적 지향 지역이라 수단으로서의 불법은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럼요. 김건희 씨의 화법에 딱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화술을 맞춰서 구사한 고객 맞춤형 기술자야.
같은 과예요. 같은 과예요. 언어를 듣자마자 서로 예. 어머! 그리고 명태균 씨가 기존 브로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기존 브로커는 돈을 줘야 일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돈은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 일단 내 영향력, 그 도파민 중독에 동의하는데 그럼요. 내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에서 엄청난 기쁨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세운 정권 내 손으로 무너뜨리지 이런 얘기들은 그냥 일반적인 돈을 노리는 브로커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권력 중독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모델을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여야를 넘나들며 정권을 넘나들며 뒤에서 권력을 창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대요. 다운그레이드 된 김종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오는 것보다 공천을 받아오는 게 자기한테는 더 큰 이익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김영선 전 의원은 그렇게 무리하게 대했던 것도 자기 영향력을 입증해주는 살아있는 케이스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자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가 후회를 좀 했을 거예요. 나중에. 정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연락하기 전에는 연락 안 해요. 그러니까 선거 때 열심히 도와주고 그리고 집에 갑니다. 당선된 사람이 필요해서 연락할 때까지는 전화를 안 해요. 당선되는 순간 사라지죠. 예, 사라져요. 자기가 당선시켰다는 말도 안 하죠. 예, 그리고 아무 요구도 안 해요.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은 100명에 1명도 안 됩니다. 내 경험상 10,000명에 1명. 아니, 그 정도로 보다는 많아. 10,000명에 2명으로 합시다, 그럼. 100명에 1명은 돼. 근데 100명 중에 99명은 뭔가를 언젠가는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공범이 된 다음에 자기는 그냥 자연인이니까 폭로돼도 데미지가 적고 상대방은 엄청난 공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크잖아요. 일종의 자폭 테러 방식으로 협박을 해서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흔합니다. 대선 끝나고 나니까 요구가 많잖아요. 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되게 위험 요소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주변에서 원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사자들이 가까이 못 오게. 후보까지 못 가게 해야 되는 거거든. 다이렉트로 붙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김건희 씨는 모든 사람을 그런 레벨에서 관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자기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어마어마한 하드웨어가 들어있고 굉장히 이 하드웨어를 돌리는데 굉장한 테크닉이 필요한 그런 장치인데 이거를 손으로 꼬물락꼬물락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각종 사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몰라요, 문제는. 이 방식으로 이 기계를 운용할 수 없다는 거를 몰라. 오류를 저질렀고, 그리고 용서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내려와야 되겠다. 이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같아요. 예.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면 감옥 안 갈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꽂혀 있을 거예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조선 씨가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정치검사라는 책을 전혁수 기자하고 공저로 냈잖아요. 그 책이 별로 맞아요. 주목을 못 받았는데 엄청 흥미로운 책이에요. 그게 책을 너무 많이 읽어. 그게 이제 영화로 비유를 하면 양들의 침묵 있죠, 영화? 그게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영화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영화가 있는데 한니발 라이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양들의 침묵 주인공이 네. 어렸을 때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한니발, 살인광 한니발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를 보여주는 게 한니발 라이징입니다. 독일군하고 이렇게 같은 산장에 고립돼 있을 때 자기 동생을 잡아먹잖아요, 독일군이. 복수극을 할 때 그 찾아가서 뺨을 뜯어먹고 이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니발이라는 이 살인마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 한니발 라이징이라는 영화인데요. 정치검사라는 책이 윤석열 라이징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주변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고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는가를 원시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게 그 고발사주 사건이에요. 거기 보면 정치검사 윤석열과 검사 출신 권력 집단들의 사고방식과 감정과 행동 양식과 모든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청 흥미롭게 봤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또 설명 좀 해줘봐. 내가 그 책을 읽을 것 같지는 않고. 설명 좀 해줘봐요. 검사장급 이상 이제 간부들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걸 보면 자기한테 유리하면 합법이고 자기한테 안 좋으면 불법이고 내가 불법이라면 불법이고 내가 괜찮다면 합법이고 되게 법의식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 권력이라는 것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향했었어요.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정하고 정의롭고 우수한 집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통해서 확인했죠. 이번에. 네. 예. 그게 그 전두환의 하나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불법이고 불의한 일을 저지른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뭐 이재명 기소니 뭐니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12.12 쿠데타를 저지르고 광주 학살을 저지른 전두환 신군부의 멘탈리티하고 완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부탁을 안 했는데 전두환이 구국의 결단을 하잖아요. 누가 부탁했어? 역사를 7년을 지체시키고 수천 명을 살상하고 수만 명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그 온 국민을 정말 분노에 빠뜨렸던 그 인간들의 멘탈리티예요. 그게 책에서 그 고발 사주 사건과 그 이후에 그거를 대처하는 검찰 조직의 행태 이런 것들을 묘사해 놓은 걸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책을 한 권 다 읽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전두환이 죽을 때까지 안 바뀐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지금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드럽게 가려면 여당에서 일부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돼요. 네. 유일하게 합리적인 어떤 순서가 그건데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파국적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되게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현실의 어떤 격동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박근혜 탄핵 때는 타블렛으로 이게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 관리인이 JTBC 기자들한테를 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김필준 기자가 JTBC라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간 건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사가 나갈 때 아저씨 거기 우리 왜 그 잘생긴 이사님 있죠? 그 고영태예요. 그 잘생긴 이사님한테 우리 어디로 이사 갔는지 언제 이사 갔는지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무실에 나무 책상 하나 있는데요. 가져갈 거니까 그냥 두세요.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서랍 안에 그게 있는지 몰랐대요. 기자들이 자꾸 오는데 어느 날부터 집 보러 온 사람 아니면 안 보여준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김필준 기자가 쭈뼛쭈뼛 해가지고 어디 언론사냐 물었더니 JTBC라 그래서 나 손석희 씨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문 열어서 들어가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디테일이 잭이 있었으면 예. 그 직원이 연결해서 뭐가 있는지 보고 확인해서 이게 그랬을 수도 있죠. 잭이 없다 보니까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필준 기자가 그게 안 켜지니까 갖고 나가가지고 전문점에 가서 충전을 한 다음에 열어보고 다시 갖다 놨어요. 그 다음날인가 다시 와서 아마 복제 뜨고 원본을 갖다 놨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큰 우연이에요, 이게. 그 다음날 와서 JTBC가 제출을 했죠. 자기들은 복제품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사간 사무실 책상 안에서 타블렛이 나와서 타블렛이 안 나왔으면 탄핵까지 못 갔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딘가 불씨가 하나 터져가지고 큰 불길로 옮겨붙는 그런 상황 정도가 이 돌파구가 될 것 같아요. 역사책에서나 영화에서나 보면 되게 이제 그런 계기가 생기죠. 장밋빛 인생인가 그 영화 보면 김영철 씨인가 그러잖아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당의 정치인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최소한의 애국심이 솟아오르게 만드는 어떤 증거가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게으르잖아요. 게으르기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나고 전화로 뭘 엄청 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전화 음성 이런 것들이 헤아리기 어려운 영어로 뭐 innumerous. 예.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녹음 파일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는 소문이 벌써 2년 전부터 있어서 취임하고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관위원장 전화해가지고 그 김영선 좀 해줘 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비등점을 넘기는 어떤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하고 이렇게 면담한 그 장면도 이렇게 보면 되게 영화적이에요. 릴리스한 사진에 그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한 칠상신지, 십상신지 중에 하나로 추측되는 직원이 뭔가를 들고 이렇게 꼬나보면서 지나가는 게 뒤에 보이는 행인일. 행인일이 있는 그 사진이 있잖아요.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은 걔들이 뭐 잘못된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뒤에서 언론을 통해서 막 한동훈을 공격해대기 시작하고 극우 유튜버들이 일제히 한동훈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막 당사 앞에 가서 막 뚜껑이 없는 이런 그림들 막 그건 너무한 거지 그거는 사실은. 뽕뿌라 한동훈 네, 물러와라. 뽕뿌라 이런 거. 나 진짜 내가 모욕감을 느꼈어 나 네. 진짜.
대신 느꼈어, 나. 지금 김건희, 그러니까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김건희 라인의 이 인물들이 다 명태균 씨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그 김대남 선임 행정관처럼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런 거 일도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대통령을 위한 판단을 하지 않아요. 대통령 자신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면 또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고 저는 심각한 정도의 기본적인 인지 능력에 문제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이 그 인지 능력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대통령 윤석열에게 좋은 방안을 코치하고 밖에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윤석열에게는 해롭고 자기들을 자리를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행위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굉장한 모욕감을 일단 한번 느꼈습니다. 내가 그래도 용이 되려는 사람인데 미꾸라지가 맘먹자고 오네? 도무지 내가 쪽팔려서 상대를 안 할 급의 애들이 나를 뒤에서 핥히잖아요. 그러면 괜히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급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문제가 하나 쌓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명태균 건이 검찰 출두하고 이거 약속대로는 하는 거 아니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렇게 기획을 해서 못 갑니다. 지금 상황은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건축학이 아니고 기상학입니다. 이거를 기상학에서는 후지와라 효과라고 태풍 2개나 3개가 동시에 발생하면 강력한 태풍 1개가 생겼을 때는 없던 기상현상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행위 주체들이 여럿이 있고 그것이 조율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건축학, 정역학의 영역이 아니고 기상학, 유체역학의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짜고 못해요. 저는 그냥 영화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큰 역동이 있는데 아무런 일 없이 조용히 사라진다는 건 오히려 너무 이상한 일이고 그러기는 어렵고 어디서 이게 삐져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죠. 하지만 뭔가 삐져나와서 폭발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다. 그게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특검 가고 탄핵 사유도 차곡차곡 쌓아서 준비하고 그 임기 단축하는 것도 준비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유시민 작가가 거리로 나가야 되겠네. 그때 같이 나가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나도 매주 나가고 싶지. 사람들이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아직 임계점이 오지 않았다는 걸 다 알아서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가면은 내가 체력이 나중에 방전되지 않을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나는 그만 지랄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운명이 늙고 죽을 때까지 지랄하게 돼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사실 책임져야 될 말이나 행동은 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요즘. 예전에는 그런 생각 별로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좀 너 그렇게 말해놓고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언행은 좀 안 하고 살면 안 될까? 이미 많이 했구만 지금 뭐. 이미 늦었어. 우리가 세상을 똑바로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고 자기가 또 똑바로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는 요즘 그 윤석열을 열렬히 지지하는 극우 유튜브 방송의 댓글란을 보면서 굉장히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알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되게 어떤 영역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게 돼요. 되게 우리가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생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미 있게 사는 거죠. 이게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한 일이라면 두 번째는 자기를 이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를 위해서는 뭐 자격증도 따고 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뭐 돌아가는 그런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 때로는 집도 사고 팔고 이런 거 해요, 사람들이. 두 번째 거를 위해서는 책도 읽고 어디 강연도 다니고 유튜브 방송도 보고 뭐 봉사활동도 해보고 누굴 또 사랑하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면서 사는데 되게 첫 번째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윤석열을 찍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생존이 최고예요. 생존 말고 다른 거 하는 놈을 미워합니다. 소위 강남좌파를 욕하죠. 야, 니는 비싼 집에 사는 놈이 뭐 사회정의를 떠들어? 위선자 같으니라고. 윤석열
김건희 이런 사람들은 다 첫 번째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 경매, 주식 투자방 이런 데 활동해요, 주로. 그런 데 가보면 정말 기기묘묘한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런 댓글을 다는구나. 그리고 대통령 부부는 그 댓글을 보면서 위로받고 자기의 가상현실을 구축하고 그렇게 이해하고요. 저는 그거 볼 때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맨날 생각합니다. 딴 것도 좀 해야지. 내 삶을 온전하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인문학 독서 모임 그거 가서 보면 정말 세상 살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말씀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게 극단으로 가면 마더 데레사, 마하트마 간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 가톨릭 성인들,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말을 하고. 근데 위대해지기 위해서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는 삶이라는 건 그 양극단 사이 어디에 있는 거다. 때로 좀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떨 땐 자기개발서도 좀 사서 보고 정말 비트코인 10억 가나? 이런 거 또 좀 관심을 가져보고 또 그랬다가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싶으면 반대쪽으로 좀 가보고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면서 이렇게 가면서 산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걸 하면서 동시에 토요일 날 서울역 광화문에도 나가고. 그래서 언제 광화문에 나갈 거예요?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엔트로피가 높아졌는데 저절로 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뭔가 오긴 옵니다. 그리고 왔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냐? 유시민이 광화문에 나올 때. 유시민을 계속 관찰하세요. 왜 나를 그래? 내가 왜? 나를 왜? 유시민 지수로 확인할 수 있다. 자, 이제 가세요. 아, 예.